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나라 이야기를? 오늘은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소식은 거의 전해드린 적이 없는데 근데 오늘 좀 아프리카로도 좀 여러 곳으로 또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벨기에 항소법원이 이달 초에 과거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에 어머니와 강제로 떨어져야 했던 콩고 민주공화국, 오늘날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공화국이랑 좀 다른 나라예요. 네.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중부 아프리카에 엄청 큰 나라 있는데 그 콩고 여성 5명에게 벨기에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5명이 1945년부터 1950년 이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은 연세들이 좀 드셨죠. 그러네요. 그때 태어난 여성들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콩고에서 이제 벨기에 식민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강제 한마디로 엄마한테서 떨어져서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네. 이때 그 벨기에 식민지 행정부가 그러니까 혼혈아동, 그러니까 벨기에 남성과 네. 현지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 혼혈아동들을 조직적으로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죠.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가톨릭 교회들이 운영하는 기관에, 그러니까 고아원 같은데 강제로 수용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인종 분리 같은 건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엄마들한테 교육시켜준다, 데려가기도 사실상 빼앗아가고 이제 그렇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사실 이 사람 여성들이 대체로 이제 벨기에 남성과 흑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네. 이렇게 뭐 법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한마디로 벨기에 남성들이 이제 성폭행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당시에 이제 상당수였고, 이런 흑백 혼혈을 메티스 이런 이름으로 좀 불렀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벨기에 정부의 정책은 인종 간 분리, 결혼도 막고, 그다음에 메티스 아이들 얘네들은 흑인 가정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죄의 자식들, 수치스러운 아이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벨기에 식민지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들이 한 14,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숫자가 뭐 15,000명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물론 지금의 콩고민주공화국 출신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그 부룬디, 르완다 이런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 출신들도 좀 있는데 이 많은 수가 이제 피해자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프리카를 통치했던 뭐 여러 유럽 국가 중에 벨기에 식민 통치가 뭐 가장 잔혹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게 벨기에가 네. 1908년부터 1960년까지는 콩고, 그 다음에 1922년부터 62년까지 그 부룬디와 르완다를 지배를 했는데 나중에 뭐 르완다에서는 그 벨기에 식민 통치 효과로 그 내전도 벌어지고 했었잖아요. 이제 다른 유럽국의 식민지, 한마디로 영국 식민지는 영국 식민지고 프랑스 식민지는 프랑스 식민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콩고라는 드넓은 지역은 레오폴드 2세라는 벨기에 국왕의 개인 영토였어요. 벨기에라는 국가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 나중에는 이제 벨기에 식민지로 바뀌긴 했지만 상당 기간을 국왕의 개인 재산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관여한 이런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식민 통치의 그런 법적인 요건 이런 것도 없었고, 근데 당시에 이 자전거가 많이 늘고 또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할 때여서 타이어 수요가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 콩고 이 지역이 아프리카 내륙지대인데 고무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고무나무 수요, 그러니까 고무의 원료 이거를 채취해오라고 이제 흑인들 이제 닥달하면서 할당량을 못 채우면 주민들 손목을 자른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제 악명 너무 높았는데. 잔인한데요. 그리고 벨기에는 그 식민지 통치에 대한 특히 가혹했기 때문에 비판이 많았는데 반성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뭐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늦었습니다. 그랬다 사실 이게 최근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 미국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몇 해 전 시위 때 이제 미국의 흑인들의 현실에서 출발을 한 시위였는데 나중에 이게 세계로 퍼지면서 이 당시에 노예무역, 그리고 오래전에 식민 통치, 아프리카 식민 통치 이런 과거에 이제 역사적인 이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다 부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벨기에에서도
이제 그 시위가 일어나서 그 레오폴드 2세라는 옛날 국왕의 동상 끌어내리고 뭐 이런 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사를 들여다보려는 이 벨기에의 뭐 노력이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굉장히 늦었는데 이때 이제 연방의회가 11개 항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 과거의 그 아동 납치 그다음에 이제 강제 수용 이 문제를 인정을 하고서 네. 이 메티스 혼혈 아동들이 이제 어른이 됐겠지만 과거에 대한 그 본인들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게 기록 같은 걸 공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했었고 2019년 4월에 총리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벨기에 가톨릭 교회도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사과를 했고요. 근데 이 배상금 지급하라고 판결이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너무 늦었는데.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게 2020년 6월이에요. 이때 그 콩고 독립 60주년을 앞두고서 네. 이제는 할머니가 된 이 여성들이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적인 소송을 낸 거죠. 그러면서 1인당 5만 유로씩 이제 배상금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네. 1심 법원에서 너무 오래전이다. 공소시효 지났다. 많이 듣던 소리 이렇게 판결했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그 1심 판결을 뒤집고서 이런 식의 범죄는 네. 공소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판결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의 고통이 어땠을까 뭐 그쵸. 짐작도 안 가네요. 네. 좀 짐작하기 힘들죠. 근데 그 1960년에 콩고하고 독립을 했는데 독립한 다음에 이제 보복이라든가 이런 거 두려워하면서 이 원고인 아이들 케이스를 보면은 이 아이들 데리고 있던 수녀들이 이제 벨기에로 도망치듯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다 막 하다가 그냥 수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고 네. 고아원에 방치됐던 거죠. 한 60명 정도가 방치가 됐었대요. 그중에 어린 아이들은 상당수가 그 와중에 굶주리고 죽었고 그리고 나서 독립한 다음에 벨기에 그 콩고 내부에서 또 종족 간 그 지역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네. 이러면서 부족 민병대들이 고아원에 있었던 이제 특히 어린 소녀들 강간하고 굶주리고 그래서 아직도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다고요. 너무 끔찍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를 강제로 분리를 하는 이런 일들이 다른 식민지에서도 있었던 사실 건가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요? 생소한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네. 저는 오랫동안 관심 갖고 찾아봤었는데 정말 전 세계에 이런 도둑맞은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호주예요. 호주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Stolen Generations 그래서 도둑맞은 세대.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백인 문화 속에서 키워야 된다. 한마디로 원주민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기 때문에 호주에 뭐 에버리지니, 토레스 헤어 원주민 이런 원주민 집단들이 있었어요. 네. 거의 절멸시키다시피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애들은 가족한테서 억지로 떼내가지고 위탁시설 한마디로 고아원, 기숙학교라든가 백인 가정에 입양시켜버린 거예요. 맡겨버린 거예요. 이건 나중에 책으로도 나오고 뭐 영화로도 나오고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거는 뭐 18세기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100년이 넘게 문명화 정책 그런 이름으로 벌어졌던 일이었죠. 이 진상조사는 이루어졌겠죠. 아니 이거는 뒤늦게라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근데 많이 이슈가 됐지만 진상조사는 당연히 늦었죠. 1995년에 이제 노동당 정부가 원주민 단체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청문회를 열고 조사위원회 꾸리고 1997년에 Bring them home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면서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700쪽짜리 분량인데 이게 1910년에서 1970년 사이에 뭐 전체 원주민 아동의 10에서 30%가량이 이렇게 강제 수용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 주들은 이제 지역별로 뭐 도둑맞은 세대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뭐 배상기금 만들기도 했고 2007년에는 법원이 뭐 배상하라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 정부는 끝까지 공식 사과하지 않다가 2008년에 당시에 그 케빈 러드 총리가 마침내 사과를 했는데 연방정부 차원의 배상은 그때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캐나다는 일이 좀 있었어요? 뜻밖이죠. 네, 캐나다는 이렇게 뭐 캐나다가? 인종 문제 이런 거 우리가 좀 네. 접하지 않아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21년에 그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네. 땅 속에 묻혀 있던 아이들 수백 명의 유해가 발굴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인디언 주거학교 시설에서 나온 건데 네. 이 캐나다 식민지를 만든 백인들도
뭐 호주의 백인들이랑 마찬가지로 원주민은 인종적으로 열등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인디언 주거학교, 사실 인디언이란 말도 틀린 거죠. 그렇죠. 지금은 First Nations, 먼저 왔던 민족이다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인디언 주거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똑같이 아이들 뜬에다가 거기다 가둬놓고 이제 키웠던 거예요. 영어 쓰게 하고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그래서 백인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1870년대부터 캐나다 전역에 130여 곳이 운영이 됐고 원주민 아이들 총 15만 명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는 강제적으로는 안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게 1996년이었대요. 이런 주거학교가. 그렇군요. 네.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이 아이들이 근데 그냥 산 게 아니라 왜 집단 매장된 거. 그래서 캐나다 내부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을 이런 과거들을 몰랐던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았다가 이 사건 듣고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니까 크게 충격을 받고 그때 추모 집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주거학교라는 곳이 당연히 열악했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도 너무 많고 질병 학대 때문에 숨진 아이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 사실 이건 살인이죠. 이쯤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주거학교 아이들 1945년에 주거학교 아이들 사망률이 캐나다 전체 아동 사망률의 5배였대요. 그 아이들이 숨지면 그러니까 주검조차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냥 집단 매장하고 쉬쉬하고 비밀로 했던 거예요. 그 이제 너무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2015년에 캐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실태를 조사해서 무려 4,000쪽짜리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학교에서 그때 사망한 아이들 4,100명 확인되고 뭐 전체적으로 6,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이렇게 추산된다. 근데 그 다음에도 이 목록에 없던 4,000쪽짜리 보고서에 목록에 없던 이 집단 매장지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너무 좀 어떻게 뭐 상상도 안 가는 일이고요. 사실은 뭐 인종주의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잘못된 어떤 믿음, 사람 뭐 신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우리가 보통 나치 그 홀로코스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독일에도 격리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맥락이 같은 맥락이면서도 반대예요. 그래요. 레벤스보른의 아이들이라는 게 있는데 레벤스보른이라는 게 생명의 샘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히틀러 시절에 독일이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아리안족이 우월하다. 그렇죠. 이랬던 거잖아요. 네. 그 이미지를 선전하려고 금발에 푸른 눈, 흰 피부, 유독 그런 건강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격리시켜서 선전용으로 키웠던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 자체도. 독일이 패전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어린 시절에 빼앗겼는데 그 다음에는 방치됐죠. 뭐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 상처 속에서 또 그 다음에 쉬쉬하는 분위기, 나치의 흔적이니까. 그래서 뭐 다른 나라로 가서 뭐 그런 과거를 숨긴 채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2006년에 그러니까 독일의 한 곳에 이 노인들이 치유 차원에서 처음으로 모였어요. 노인이 되어서 그때 아픔을 서로 이야기하자 했죠. 이 사람들도 안타까운 피해자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나치 말씀하시니까 그 인종주의 피해자였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에서 또 이스라엘판 도둑 맞은 아이들도 있어요. 저도 이것도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사실 중동의 민주국가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지만은 그 안에 내부에 층층의 차별 구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이 동유럽이나 러시아 쪽에서 온 아슈케나지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뭐 남유럽에서 뿌리를 둔 유대인은 또 세파르테라 그래서 약간 좀 처지는 걸로 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원래 이 중동 북아프리카 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아랍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온 유사 이래로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또 미즈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뭐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뭐 베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인구의 뭐 한 30%를 차지하는 아랍인 또 그 밑에는 저 네게브 사막지대가 있는데 거기 사는 유목민 베두인 이렇게 차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도둑맞은 아이들은 주로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살아왔던 이제 유대인 가정, 이 미즈라이라고 부르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건국된 다음에 이스라엘로 많이 왔거든요.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건국 초기 한 10년, 48년 건국해서 한 50년대 주로 이때
그래도 참 너무 상상이 안 되는데 산모한테는 예. 아이가 죽었습니다. 한 다음에 아이를 빼돌려서 그러니까 사실상 훔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가정들을 입양시키기도 하고 유럽의 유대인 가정에 뭐 일부는 돈도 받고 그렇게 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알려진 거죠? 입양된 줄 모르고 자랐다가 예를 네. 들면 뭐 혈액형이 다르다라든가 아, 그런 그렇죠. 이유를 통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생겼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90년대 들어와서 정부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어디론가 사라진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예멘 가정에서 온 유대인 가정 출신이어서 예멘 아동 사건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는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천 명 넘는 애들이 일종의 실종될 수 있다라고 해놓고도 이제 문서는 2071년까지 공개 못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 초창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랍계 가정, 아랍 전통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탈아랍화 시켜야 된다. 그들은 미개하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네. 거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뭐 다 소개는 못 해주셨지만 지금 소개해주신 끔찍하죠. 내용만으로도 네. 너무 충격받았고요. 이 도둑 맞은 아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았는데 뭐 슬픈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의미로 오늘 또 네. 소개를 해주신 거니까요.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